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웃집 고통 외면하는 민폐 호프집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을 소지한다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남은 빚은 이렇게 이혼, 직장 내 괴롭힘, 성착취물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서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다가 그 임차 보증금을 대신 내주게 된 전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고요. 항소심에서는 승소 판결이 났다가 대법원 가서 뒤집힌 것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약간 1심, 2심 이렇게 대법원까지 좀 여러 가지 엇갈린 판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새로운 집주인도 아니고 전에 집주인이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책임을 또 왜 공인중개사에게 돌리게 됐는지 이 부분이 벌써부터 좀 궁금한데요. 매매 과정에서 뭐 혹시 중개사 분의 어떤 뭐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제 전 매도인인 그 소유자의 주장은 사실 중개사의 잘못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사안을 보면은 2020년 5월 정도에 첫 매매가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팔았고요. 전 이제 소유자가 그걸 끼고 팔 때의 보증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매매 대금 2억 8천 중에 2억 정도가 보증금이었으니까 현금으로는 8천만 원만 받고 넘긴 겁니다. 근데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그 전세 세입자가 누구였냐면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었군요. 네, 네네. 법인이었고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이제 숙소용으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세 끼고 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매수인한테 그 보증금이 당연히 채무 인수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팔고 넘어가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인이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제대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대신 이 보증금을 내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부분이 이미 드러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을 물게 됐다라는 게 전 매도인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제 개인 간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법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매한 게 좀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좀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인인 임대인분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걸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임차인인데요. 이것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서 이제 현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그 채무를 인수하고
전 소유자인 전 매도인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면책적 채무 인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채무 인수라는 것이 누가 채권자가 되고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가지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법에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세입자분들이 현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청구하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직원용 숙소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3자 간 합의, 전 채권자와 채무자와 현 채무자 3자가 모두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채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정도는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과 같이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서 면책적 채무 인수를 시키려면 중개사가 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전 소유자가 그것을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는 공공기관인 현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를 누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의 그 요건으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이렇게 새로운 그 집주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달라고 하세요라고 이런 동의를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요건을 지금 지키지 않아서 전에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대신 이제 물어주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분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이런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지라고 한 걸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공공기관인 임차인은 계약 당시, 매매계약 당시에도 존재했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표현도 아마 계약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 요건까지 중개사가 개입해서 책임을 져주고 사전 동의든 승낙이든 그 임차인에게 그러한 동의의 요건을 설명을 하든 아니면 동의를 받아주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현 소유자였던 새 집주인, 이 사람이 이제 추가로 대항력이나 채무 인수가 되기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업이 잘 안 됐는지 개인 재산에까지 근저당권 경매가 들어갔고 이 낙찰자가 이제 배당금으로는 임차인의 그것이 다 배당이 안 돼가지고 변제를 못 받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기는 받은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네. 네네. 그래서 보증보험 처리는 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결국은 누구를 상대로 이걸 또 구상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한 겁니다. 전 소유자는 이 부분에 대해 채무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채무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또는 중개법 위반상 어떤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몰랐던 것은 이 공인중개사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줘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이러한 좀 법적인 개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좀 많이 다퉈졌을 것 같은데 1심과 2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1심에서는 이거는 중개사가 거기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이제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채무 인수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있었고 이런 부분을 중개사가 알았다면 당연히 거기까지는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해주든 사후 조치를 취해주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과실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개사의 면책적 채무 그 인수까지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고 다시 1심과 같이 중개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상고심이었던 대법원에서도 사실 1심과 논리 구조는 같았습니다. 결국은 중개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의 요건도 챙겨주고 그런 채무 인수는 어떤 경우에 유효가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조금 거기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인데요. 왜냐하면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중개사가 그 부분까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알아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중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없었다면 법률적인 조언까지 하는 것은 중개사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극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좀 잘못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법적인 내용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좀 짚어준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사한 상황에서 이 거래 당사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번 판례를 통해서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이었고 어디까지 함부로 확장해서 과실이나 고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을 중개사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법률적인 자문까지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은 좀 너무 과잉되다라는 것이고 간혹 이제 세무 자문도 이제 요청하시고 이럴 경우에 뭐 취득록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냐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세법상 세무 전문가한테 요청하셔야 되지 그것을 중개사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설명 의무는 더더욱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계약 내용은 당연히 철저히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고 어떠한 법률 용어라든가 물론 법률 용어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 특이한 문구가 있다거나 할 때는 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지 중개사에게 함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중개사님이 하는 얘기는 난 다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사실관계를 벗어나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보다는 좀 더 잘 알겠거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인중개사에게 면책적 채무 인수 같은 법적인 그 개념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는 지금 주택가 바로 호프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지금 그 옆에 그 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음성만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이 전화 그 목소리로 화면 소리랑 같이 들어오셔서 아마 좀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면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소리만 아마 줄이시고 네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인데 바로 옆에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도로가 쪽이에요. 네네, 단독주택. 네. 네. 네, 옆에 호프집이 있으시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바로 앞에 구명구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무엇보다 주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술집 담배 피우시는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것 때문에 저희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한 분은 창문은 못 열고 사시고 한 네. 분은 창문에다가 선풍기 들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피우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이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루어지니까 네. 이게 소음도 문제고 담배 냄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잠도 못 자요. 여기 호프집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매번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주의만 주고 가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오셔가지고 금연 스티커 붙이고 가셨어요. 부착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 바로 옆에 호프집이니까 10m 이내는 담배 피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호프집 앞에다가 금연 스티커도 부착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 앞에서도 피면은 안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금연구역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흡연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생활상의 불편을 좀 심각하게 지금 맞아요. 네, 호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관련 내용 좀 잘 들어봤고요. 옆에 이제 권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되게 고통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민원도 맞아요. 많이 제기하셨던 것 같고 혹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 네. 다른 분들도 같이 민원을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예. 전화기 많이 울려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전화가 약간 시간 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 민원을 좀 제기하셨던 것 같아서 민원에 주로 제기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제 행정청 담당자분들이 사실 즉시 출동하고 그러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청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 업주가 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네. 무엇보다 이제 소음에 대해서는 네. 이제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사니까 담배 냄새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12시 새벽에서 지금은 한참 더운 날씨인데 창문을 이제 열어놓으면 담배 냄새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 명 피면 아니고 3명, 4명, 대여섯 명이 필 때도 있어요. 거기 바로 앞에요. 저희 예. 3가족의 담벼락 하나 있는 자리에서 피니까 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호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미연을 넣어봤고 보건소에서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단속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막 부착해놨어요. 처음에는 저기 호프집 앞에도 그냥 그게 안 붙여 있었어요. 예. 근데 다른 분이 신고해서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신청해서 담벼락에다가 금연 스티커 계속.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야. 저기는 주택이고. 그러셨군요. 지금 네. 상대방 업주도 일부러 그렇다기보단 손님들이 하는 걸 막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자기 영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함부로 뭐 손님들한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민원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상대방 업주는 좀 직접적으로 대화는 해보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해봤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방 안에 담배 냄새 나니까 아이방에 냄새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담배는 못 피면 손님은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예를 들어 그냥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저도 조금 양해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겠는데 그렇게 말이 안 통하시니까 이분은 여태까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신고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말씀 중에 다시 여쭤보겠는데 공무원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큰 문제 같다고 여기고 있는지 공무원분들이 이걸 좀 경미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당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장소,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지역 및 통행 도로로 흡연 행위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공법상 제재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린다고 문구가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 인적사의
여기 치킨이 영업 중이께 민원 요지를 전달을 하고 만약에 이제 술집 오시는 손님들에게 영업장 주변 길거리 금연 준수 공지 및 홍보 및 흡연제 관리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그 민원을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이때까지? 제기하신 횟수가? 두 번 두번 정도. 했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작년 9월달에 왔으니까 여기 2년째 이어지고 있대요. 예. 근데 자기네들도 한참 시끄럽고 담배냄새도 올라온다. 그리고 다른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거기는 또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또 영업하니까 또 옆에 있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사시더라고요. 호소는 해요. 힘들다고. 예. 담배 냄새 들어오고 시끄럽고 예. 담배 봉투는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혹시 그 선생님, 위에서는 또 예,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소음 관련한 민원은 제기 안 하셨어요? 그거보다 소음도 12시 이후부터 문 열어놓고 손님을 받으시는데요. 그것까지는 그냥 참겠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사는지라. 근데 담배 났잖아. 이거는 주변 사람들도 몸에도 안 좋고 간접 후유가 있고 아이도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이제. 예, 아유, 네, 이게 이해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건 매번 신고해도 그냥 이제 주의만 줄 뿐이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그 업주분한테도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대요. 보건소 금연하시는 그 단속하실 분이요. 예. 근데도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난 거는 저기 그 호프집 앞에 문구를 써놨어요. 주인분이. 예. 그렇게 써놨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금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쓰는 거 자체가 10m 이내는 이제 담배 타도 된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말을 해도 이게 금연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공감도 되고 너무 속상하신데 딱히 방법은 없고 참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맞아요. 가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선생님 사안을 느꼈을 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고 이제 흡연에 대한 간접 흡연이든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이제 환경적인 피해 두 가지를 좀 주된 피해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영업시간이 1시까지다 보니까 야간에도 굉장히 소음이 많고 그래서 맞아요. 소음과 흡연 피해, 물론 그 중에서는 소음은 오히려 조금 참을만 하다 하셨고 이제 흡연이 더 큰 피해라고 느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음 피해라는 거는 지금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이제 주변에 너무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법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으로요. 지역계에 따라 다르고 뭐 시간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낮에는 한 55데시벨, 밤에는 한 45데시벨 정도가 수위난도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45, 55를 넘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이렇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는 이것을 수인 한도를 침해했냐라는 부분, 넘어갔냐라는 부분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인 한도를 넘어갔냐는 것은 결국 피해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주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과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방지 조치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해자가 방지 조치를 하면 이게 좀 회피가 되고 좀 덜 발생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손해배상이 함부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법원의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서 우리가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방해를 이제 금지하라는 조치를 청구하든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안에서 이 부분을 뭔가 문제 제기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보셨다시피 결국은 영업 허가가 나냐 안 나냐는 것은 그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따라 관할 관청이 이제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의 이 영업이 가능하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난 것이고 우리가 허가가 났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상 가능한 범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허용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피해가 이 부분은 다행하게도 소음 피해도 상당히 크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참을만하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상에 비추어 수인 한도를 과연 넘었느냐라고 보려면 공식적으로 측정된 그 데시벨 측정 기구와 공식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대단히 까다롭게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부로 제가 민사소송을 권유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그게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흡연이나 흡연을 우리가 이제 방지시켜서 그 부분을 사업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라는 두 번째 쟁점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가 선생님 생각하실 때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주가 손님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의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흡연이든 어쨌든 흡연의 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흡연의 행위자들은 사실 굉장히 일시적으로 한 달에 뭐 한 번 거기를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의 행위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행위자들에게 각각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기에는 개별의 행위자들의 그런 경미한 행위들이 이제 누적이 된 것이지 그 행위자 입장에서 막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물 정도의 책임이 지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사업주가 그럼 과연 손님들한테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과연 사업주의 책임 혹은 간접적인 책임으로라도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인데 글쎄요 이런 부분이 인정된 판례를 제가 제 의견으로는 찾지를 못했고 결국은 손해배상에 대한 그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과연 그런 부분 통제 가능한 영역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함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흡연하는 사람을 일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야 좀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참 설명드리기가 저도 난감한데 결국은 사업주가 최대한 민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업하는데 본인이 힘들어서 그래도 좀 고객분들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협조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밖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게 경미하게 단순히 뭐 한두 사람 앞에서 흡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인 한도를 넘어설 수준의 정말 극심한 피해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정관청에 인지시키고 그런 민원이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건강권, 인격권 침해되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인정될 정도로 지속적이고 피해가 크다라는 거를 계속 민원을 통해서 구청에서 다시 구청이 그 사업주에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좀 계속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 아까 개별적으로 한 2, 3회 정도 민원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이웃분들도 다 개별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아 이거 참아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같이 좀 연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주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업주를 영업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좀 적정 수준에서 협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 인재 절차에서 구청을 좀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민원을 통해서 좀 대화로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피해라고 해서 그 환경 조정에 대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더 뭐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저희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한 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법률방송 유튜브에 저희 오늘 그 상담 내용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좀 이렇게 환기하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기 호프집 앞에 업주분이 문구를 써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말도 이제 업주분 만나서 제가 이게 이거에 대해서 호소해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 단자가 있잖아요. 감에다가 저도 제가 이 점에 힘들다. 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 주라고 조금 뭔가 문구를 써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까? 그 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왜냐면 사업주 네. 입장에서는 뭐 예컨대 업무방해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위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그럼 과연 정확하게 그게 업무방해 죄가 되냐의 문제는 좀 따로 있긴 한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에 대해서 심각한 방해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제 생각에는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그 협의를 위해서 구청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 안 되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민사소송이든 환경조정 분쟁이든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다 조치를 취하실 때는 그 문구에 있어서 조금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문구를 게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상담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그 이웃들 간의 그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상의 이런 불편들이 사실 이제 이게 법적인 분쟁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좀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 나눠주시긴 했는데, 이게 딱히 이제 뭔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이 항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층간소음 해결하기 어렵듯이요. 현실적으로 고통은 큰데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최대한 협력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행동하시기보다는 그 이웃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서 좀 목소리를 좀 함께 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억울하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지난달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관리주임 2명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거라 너무 배신감이 큰데요. 그런데 며칠 전 그중 한 명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증거로는 서증으로 노동청 진정처리 결과서를 첨부했는데 당시 폭언과 저녁 휴게 시간 방해가 인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2천만 원을 더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거라니 너무 속상하고 원통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답변서를 제출하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 같은데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섣불리 혼자 대응을 했다가 저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을지도 추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평소 이제 좀 친하게 지내던 주임들에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해서 퇴사까지 하게 되신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지 좀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소장을 받으신 30일 안에 그날로부터 이제 답변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구성하실 때는 조금 감정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표현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쟁점 누락 없이 꼼꼼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원칙적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인데 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주장을 누락하면 안 되고 어떤 쟁점이 추가돼야 되며 어떠한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내가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사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에게 어떠한 내용이 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손해배상 금액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이 들어왔고 추가로 이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은 보통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나요? 네,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법원이 기준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사안의 경미함과 중대함을 나눠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안이 좀 경미하고 어쨌든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뭐 100단위에서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으로 조금 더 금액이 작은 범위로 인정되는 추세이고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악의적이고 정말 고의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를 남긴 사안이라면 그 사안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큰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일괄적으로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도 변호사를 이제 좀 선임해야 하나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3,000만 원 수준을 요구를 했지만 내가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할 때 그럴 때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변호사의 그 비용 때문에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 혹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큰 금액에 대비해서 과연 최선의 방어가 오히려 지출을 막는 더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경제적 소득 수준이나 자력의 재산의 어떤 유무에 따라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의 국가의 어떤 원조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1회 또는 2회는 받으시고 최소한 본인이 작성한 서면이 있다면 그 서면을 들고 가서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라도 그 쟁점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번의 필터링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형사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요건들을 좀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안에서 물론 이제 좀 내용이 이제 너무 이제 짧게 나와서 이제 이걸 다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요건들을 좀 충족해야 할까요? 네, 이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허위 사실이어야 되는데 우리 상담자님 사연 중에 보면 어떠한 폭언이나 어떠한 부당한 행위가 있어서 인정은 일부 됐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큰 틀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그 상담자님이 그 법을 위반하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허위 사실을 입증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네. 전체적인 큰 사실을 봤을 때 무고죄로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인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필요하고요. 타인의 명예,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회사 사측에다가 정확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오히려 신고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식 신고 절차에서 어떠한 문제를 명예훼손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다만 이러한 절차 내에서 누군가 누설을 통해서 혹은 가해자의 누설을 통해서 확대됐다라고 누구나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됐다면 그때는 명예훼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직장 내에서 이 부분이 좀 비밀이 이제 보장이 돼야 하는 부분이 누설됐을 경우에만 조금 명예훼손을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내가 무슨 가해를 했다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서 어떠한 사실을 내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검토받으신 후에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쟁점이 좀 다퉈지는 사안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이제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또 다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중학생 사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이었는데요. 아이가 어떤 경로로 이런 영상을 보게 됐는지도 궁금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영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지도 염려됐습니다. 아직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경찰이 딥페이크라든지 아동 성착취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는데 10대가 상당히 좀 많았다고 해요.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 들려와서 또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요, 딥페이크 및 아동 성착취에 대한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총 60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33명이 청소년, 미성년자였고요. 네. 이들이 이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 등의 행위를 했고 이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호기심에 했다라고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이게 어떤 영상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개념이 사실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표현된 사람이 등장해서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학문이나 자신의 그 성기를 노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영상물로 제작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얼굴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거나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성인의 얼굴 몸과 합체해서 그것을 딥페이크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이 바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이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제 단순 소지도 이제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이 될까요? 네, 지금 소지도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다면 직접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적용이 되고요.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한 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 소년,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구간에 들어가는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알려 좀 주시죠. 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구간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이 부분을 송치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를 하고요. 가정법원에서는 소년 심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처분 중에 중대하고 경미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이 소년에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처분을 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고요. 만약에 중학생 중에 만 14세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가능해서 검찰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둘 중에 하나의 단계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수록 일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좀 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고, 보호 처분은 경미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장단기의 보호 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미성년자인데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보호처분되는 것을 우리가 실형으로 인식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실형이라고 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이 가능하기도 한데 실제로는 좀 실형받기는 아주 중한 경우에는 실형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아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사연자분의 마음이 좀 되게 착잡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고민스러우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은 많으실 텐데요. 너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드님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각한 범죄라는 좀 인식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진지하게 좀 법률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메일 사연 하나 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한 지 7년 가정폭력을 당한 것도 7년째입니다.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폭력을 서슴지 않는데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도 아이 때문에 참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술을 마시면 마치 제가 샌드백이 된 듯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남편은 요즘 부쩍 외박도 잦아졌는데요. 맞을 일이 덜하니까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는 아이에게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빚입니다. 청약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받은 비싼 이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원금, 그리고 또 사업자 대출까지 이혼을 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참 제가 읽으면서도 참 이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좀 참고 사셨을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죠? 네, 7년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너무나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것 중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되고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 때문에 참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에게도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가정폭력을 당해도 이게 이제 뭐 신고를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이도 좀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좀 바로 대응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과 아이의 안전이니까요. 빨리 피신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진단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해서 상담 받으시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담도 받으시고 증거로도 남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에 회복이 될 수 없다면 안전한 장소로 보호시설로 이동하실 수 있는 조치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상담자님이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대출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과 이 양육권 문제를 얘기했는데 일단 양육권을 좀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네, 양육권은 결국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법원이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편분이 지금 폭력을 7년간 행사한 것 그 자체로도 적절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남편분은 양육권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그 청약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담보로 대출받은 비싼 이자 그리고 이제 원금도 수억 원이고 또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빚을 지고 있는 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나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 주거를 위해서 청약받고 대출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
납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결국 순재산의 가치로서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받은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공의 부부 이익으로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냐에 대한 판단으로 기준이 되는데요. 예컨대 남편분이 단순히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이 사업자에서 전혀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좀 별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때에는 제외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다면은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짧게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혼을 결정하시는 건 쉽지 않으셨겠지만 지금과 같이 용기를 내시고 이혼을 이제 절차를 밟으시면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용기와 좀 결심,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법률 상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상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